그래서 앞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회계란 무엇인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섯 번째 있는 발생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생주의에 대응되는 대응되는 원칙은 현금주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재무회계에서 평소에는 현금주의로 회계 처리하는 일이 많아요. 평소에는. 하지만 결산 시점에서는 발생주의로 정리를 합니다. 발생주의로. 그래서 우리 재무회계는 결국에 발생주의에 의한 회계 처리를 하고 있다. 결산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평소에는 현금주의대로 회계 처리하는 일도 있는데 결산할 때 이걸 발생주의로 수정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발생주의에 의한 회계 처리를 한다는 거죠. 자, 발생주의에 의한 회계 처리는 어떤 것인가?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발생주의는 현금의 수수에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된 시점에 인식하는 기준으로 현금 거래 이외의 비현금 거래에 대하여도 거래로 인식 회계 처리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거래는 발생하였으나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이루어지기 전에 인식되는 매출채권. 아직 매출채권은 안 배웠는데요. 아까 살짝 봤는데 매출채권에 외상매출금이라는 거 있었어요. 외상매출금도 아직 현금이 들어온 건 아니거든요. 외상으로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발생주의에 의해서 외상매출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자산으로 인식해요. 돈은 아직 안 받았지만 외상매출금이라고 하는 매출채권 자산으로 인식하고, 매입채무,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이 매입채무에 해당이 됩니다. 거래처에서 상품을 사올 때 외상으로 했어요. 아직 돈을 지불하지 않았지만 매입채무라는 채무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발생주의 개정에 해당이 된다는 거고요. 이런 매출채권 매입채무보다는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뒤에 좀 깊이 들어가면 비용과 수익에서 발생주의에 의한 수정분계가 훨씬 많습니다. 비용과 수익에서.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면은 보험료의 사례를 들었어요. 보험료의 사례를, 자동차 보험료의 사례를 들었는데, 이 사례는 뭐 왜 이렇게 사례를 들었는지 너무나 쉽게 사례를 들어서 그런데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2019년 1월 1일에 향후 2년간의 자동차 보험료를 일시에 지급했다. 좀 현실성이 없는 것 같아요. 자동차 보험 가입하는데 2년씩 들어줍니까? 1년 단위로 하죠. 1년 단위로. 자동차 보험 길게 들면 아마 보험 가입자가 좀 유리할 거예요. 그죠? 그 안에 뭐 사고가 나든 뭐 하든 그 정해진 보험료로 쭉 갈 거니까. 근데 우리는 보험 1년밖에 안 들어주잖아요. 1년 안에 무슨 접촉사고 같은 게 났다 그러면 그 다음에 보험료 팍 올려서 받죠. 자, 그래서 현실성은 없지만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지금 2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뒤에서 이제 문제를 풀 때는 다 1년일 거예요. 대부분. 자, 발생주의란 이런 것이다 이겁니다. 2019년 1월 1일에 2년간의 자동차 보험료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을 경우에 2019년 자동차 보험료로 기록해야 될 금액은 얼마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 때, 발생주의 관점에서 판단을 한다면 2019년도에 기록해야 될 자동차 보험료는 10만 원이고, 현금주의 관점에서 판단을 한다면 현금이 2019년 1월 1일 날 지출이 됐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는 20만 원으로 인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발생주의와 현금주의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회계 처리가 더 유용한 회계 처리냐, 쓸모 있는 회계 처리냐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자, 발생주의에 의해서는 2019년도 보험료 1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어요. 손익계산서에 보험료 10만 원. 현금주의로 했다면 2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현금주의에 의해서 회계 처리하면 10만 원이 이렇게 하면은 단기 손익계산서에 요 두 방법 사이에 지금 10만 원의 차이가 생겨요. 10만 원의 차이가. 그래서 현금주의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익이 10만 원 감소합니다. 비용이 10만 원 커졌기 때문에. 발생주의로 처리하면 이익이 10만 원 증가합니다. 왜? 2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이니까. 10만 원은 다음 차기의 보험료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이 보험료 20만 원은 2019년 1월 1일부터 단기에 해당되는 2019년 12월 31일까지에다가 또 차기에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요 기간에도 우리가 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산 시점에서 지금 20만 원의 보험료는 앞으로 결산 시점에서 2019년 12월 31일 시점에 보더라도 1년간의 효익이 있는 거죠. 우리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게 바로 효익이란 말이에요. 1년 동안 더. 그러기 위해서는 요 10만 원을 우리가 뭘로 처리하냐면요. 뒤에 가서 배울 거예요. 자산 처리를 합니다. 아까 동영상에서 효익이 기대된다. 자산이라는 것은. 효익이 기대돼요. 요게 1년간 보험 혜택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2019년 12월 30일 날 좀 어려운 분계인데 미리 한번 말씀드리면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것을 선급비용이라는 자산 처리예요. 선급비용이 자산이거든요. 자산 처리해줘요. 왜? 2019년 12월 31일 결산 시점에 아직 10만 원은 효익이 있는 거예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효익이.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보다 유용한 회계 정보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20만 원, 단기에 20만 원 모두 비용 처리해버리고 2020년 차기에는 제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간 안분 계산이라는 걸 많이 하게 됩니다. 결산할 때.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발생주의에 의해서 우리는 회계 처리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면 됩니다. 평상시에는 현금주의에 의해서 회계 처리를 합니다. 할 수도 있어요. 결산 때 발생주의로 수정하는 분계를 하게 되는데 그 수정 분계 때 아까 비용을 자산 처리하는 일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다음에 7번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이라는 걸 보겠습니다. FAT 1급에서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한 문제는 꼭 나옵니다. 한 문제는 꼭 나와요. 지금까지 그 앞에 있는 내용에서는 안 나올 확률이 더 많아요. FAT 1급에서는. 근데 왜 제가 이렇게 1시간 거의 90분에 걸쳐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냐면은 알아야 돼요.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회계란 무엇인지, 또 재무회계와 그 원가관리 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라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회계의 전제 조건으로서 세 가지 기간 보고의 원칙이라든지 계속 기업의 원칙이라든지 또 기업의 실체를 기업 실체의 가정이라든가 이러한 가정하에서 우리가 회계 처리한다는 거. 그리고 아까 방금 했던 발생주의, 이건 진짜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런 발생주의에 의한 재무회계를 우리는 할 것이다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알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에 있는 것은 주로 2급에서 많이 나와요. 회계란 아래 보기 중 회계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 이런 건 2급에서 많이 나와요. 1급은 FAT 1급은 주로 이제 여기서부터 회계의 개념에서는 질적 특성부터 나와요. 질적 특성부터.
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시험만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거 간단합니다. 네, 왜냐하면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회계의 질적 특성은 우선 세 가지가 있다. 번호가 붙어 있어요. 1. 목적 적합성. 말이 좀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아마 목표주의 뭐 이런 거, 목표 달성? 예, 목적 달성? 이런 거만 여러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죠? 예. 목적 적합성. 두 번째, 신뢰성. 세 번째, 비교 가능성. 이것이 회계의 세 가지 질적 특성입니다. 예. 자, 이 맨 마지막에 있는 비교 가능성은 아주 중요한 질적 특성은 아닙니다. 네. 질적 특성을 세 가지로 나눌 때는 목적 적합성, 신뢰성, 비교 가능성으로 우리가 구분하는데, 비교 가능성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에 비하면 중대한 질적 특성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중대한 것부터 한번 보자면, 첫째, 목적 적합한 회계 정보라는 게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 목적에 부합되는 회계 정보냐, 그런 얘기예요. 예.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회계 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의사결정 목적과 관련되어야 한다는 것. 즉, 목적 적합성에 있는 정보는 정보 이용자가 기업의 과거, 현재 또는 미래 사건의 결과에 대한 예측을 하는데 도움이 되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려면은 말이죠. 의사결정을 하려면은 어떤 예측이 가능해야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또는 그 사건의 결과에 대한 정보 이용자의 당초 기대치를 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가 예측을 해보니까 내 판단이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잘못 판단한 부분을 고쳐야 되겠죠. 우리가 이 수정한다는 걸 우리가 피드백한다고 그러죠. 예, 피드백한다고 그래요. 네, 우리가 이제 집에서 이제 부모님한테 야단을 막 맞습니다. 네, 뭘 잘못한다고. 우리 어렸을 때 야단 많이 맞고 자라잖아요. 네. 그래도 또 똑같이 행동을 계속해요. 그러면 너는 도대체 뭔 말을 하면 한 귀로 듣고 왜 한 귀로 흐르고 다니느냐? 피드백이 없으니까. 피드백은 그거죠. 야단 맞으면 내가 뭘 잘못했구나. 다음부터는 이걸 고쳐야지 하고 내가 수정을 해야죠. 수정. 그건 이제 피드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예측에 의한 정보에 의해서 계획을 수정하는 거, 이걸 피드백이라고 그래요. 이러한 의사결정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목적 적합성은 다음과 같은 하위 질적 특성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5줄로 설명한 이 설명을 여기다 요약을 해 둔 것입니다. 예. 여기에 어디 갔어요? 네, 여기에. 그래서 3개의 단어로 요약을 하는데,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적시성, 이렇게 3가지가 있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설명을 3개의 단어로 요약하면, 목적 적합한 회계 정보라는 것은 예측이 가능해야 되며 피드백 가치가 있어야 되고, 피드백 가치가 있어야 되고, 그 피드백 가치, 예측 가치가 있으려면 적시에 정보가 제공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 3가지 적시성입니다. 이게 서로가 연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적시성. 자, 예측을 해본다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반기결산, 지금이 이제 4월 말, 내일 모레면은 이제 1사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들을 하겠네요. 1사분기 부가가치세 신고. 여러분 1사분기 부가가치 신고가 되면은 1사분기 3월까지의 매출액이 최종 확정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매출액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예, 매출액이. 자, 그래서 지금 사실은 큰 기업들은 뭐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자동차와 같은 이런 큰 기업은 4월 초에 1, 4분기 실적이 벌써 발표됐어요. 영업이익이 전 동기 대비 얼마 증가했다든가 아니면 감소했다든가. 예. 제가 뉴스를 관심 있게 안 봐서 지금 그게 머리에 남아있지는 않는데 아마 종종 여러분이 분기마다 1월부터 3월 실적은 4월 초에, 또 4월부터 6월 실적은 7월 초에, 또 7월부터 9월 실적은 10월 초에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 굴지 기업들 영업 실적을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 우리가 적시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큰 기업들의 그런 경영 성과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에게 뉴스 시간에 알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봐서 이렇게 알리는 거죠. 네. 자, 이 세 가지 목적 적합성에 해당되는 하위 질적 특성, 이 하위 질적 특성의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해 두시면 되고요. 여기 첫 자를 외워두는 겁니다. 예피적, 시험만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목적 적합성에는 예피적이 있다 이렇게 외우는 목적으로 할 때. 네. 저도 그 FAT 1급 시험 본 적이 있었어요. 예, 그때 예피적 이렇게 외워가지고 갔었어요. 예피적. 예. 자, 우리가 뭐 안 되면 다급하면 그렇게 외우는 건데 이왕이면 목적 적합성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해를 하면 목적에 부합되는 회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정보이어야 되고 또 그 예측 가능한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 피드백 가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그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어야 된다는 거죠. 시기적으로. 때 지나서 정보를 주어봐야 이미 늦었어. 예, 계획을 고치기는 이미 늦어버렸어요. 그래서 적시성. 이게 목적 적합성에 해당되는 세 가지 하위 질적 특성입니다. 예. 자, 그런데 2번에 보시면 신뢰성, 신뢰성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는데요. 우리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의 질적 특성에서 아주 중요한 질적 특성으로 우리가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뢰성과 목적 적합성 사이에는 상충적인 부분이 있어요. 상충적인 부분. 상충적인 부분이 뭐냐? 목적 적합성을 너무 중시하다가 보면은 신뢰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반대로 신뢰성의 질적 특성을 만족하기 위한 회계 정보를 만들려고 하다 보면은 또 목적 적합성이 저하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두 개를 다 100점 맞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목적 적합성에 100점을 맞기 위해서는 신뢰성이 좀 훼손될 수밖에 없고 신뢰성에 100점을 받기 위해서는 목적 적합성에 다소간의 훼손이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두 가지 질적 특성 간에 상충적인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신뢰성이란 무엇이냐? 회계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보가. 그래서 회계정보의 신뢰성은 다음과 같은 하위 질적 특성으로 구성된다 이랬습니다. 자, 첫째, 표현의 충실성입니다. 충실하게 표현을 해야 돼요. 충실하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꼭 표시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데 나중에 이제 뒤에서 조금 그 뒷페이지 정도에 나올 텐데요. 그러면 중요하다는 기준이 뭐냐? 중요하다는 기준이 뭐냐? 뭘 것 같아요? 중요하다는 기준은요. 그 회계 정보를 생략을 하면은 즉 표시하지 않거나 아니면 잘못 표시했다면 그것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하면은 그건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은 절대 생략하거나 잘못 표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 표시를 약간 잘못 표시하거나
아니면 생략을 했을 때 의사결정자들이 의사결정에 별 영향을 안 준다. 그러면 그거는 중요하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표현의 충실성 정확하게 표현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이렇게 들어놨어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뒤에서 배우는데 회수 불가능한 매출 채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손 충당금이라는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표시를 하거든요. 예. 여러분 이제 매출 채권이라는 말이 여기저기 지금 아까 앞에서도 살짝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도 매출 채권 얘기가 나오네요. 매출 채권은 상품을 매출하고 받을 권리가 생긴 채권이 매출 채권입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외상 매출금이에요. 그런데 우리 회사 장부에 외상 매출금이 10억이라고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 10억 중에는 방금 한 달 전에 팔은 것도 있고 2, 3개월 전에 판매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1년이 된 것도 있다고 봅시다. 외상으로 거래한 것은 보통 우리 회사는 1개월 내지 3개월 외상 거래인데 1년 전 것도 외상으로 잡혀 있다. 이것은 어떤 거예요? 지금 거래처가 어려워가지고 계속 지금 다음 달에 주겠습니다. 다음 달에 결제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미뤄지고 있다는 거죠. 이거 과연 내년에도 받을 수 있나?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산할 때는 지금 장기간에 걸쳐서 회수가 안 되고 있는 이런 매출 채권은 재무상태표에다가 말이죠. 예. 회수 불가능한 부분을 성실하게 정보를 표시해라. 그게 이제 뒤에서 배우는 우리 매출채권 배울 때 대손 충당금의 설정이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대손 충당금의 설정. 이것이 하나의 단지 이것만을 우리가 표현의 충실성이라고 하는 건 아닌데 예를 든다면 이런 것들이다 이거죠. 예. 예를 든다면 회수가 가능한 것만 얼마인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충실하게 표현해라. 예,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뢰성의 하위 질적 특성은 검증 가능성입니다. 검증 가능하다는 말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비용 같으면은 우리 회사가 이번에 제조업인데 기계장치를 하나 샀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기계장치를 8억의 자산에도 딱 잡아놨어요. 이건 8억에 샀다. 예. 검증, 여러분이 그 회사가 이 기계 8억에 샀는가를 가서 여러분이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회사 가서 뭘 보면 되시겠어요? 이거 진짜 8억에, 이게 기계가 8억짜리입니까? 확인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그 회사에 가서. 그럼 뭘 보시겠어요? 응? 그 기계를 8억에 샀다고 장부에다가 적어놨어요. 그러면 이거 8억에 샀는지 내가 가서, 여러분이 가서 확인하고 싶어. 그럼 뭘 보실까요? 영수증. 그렇죠. 세금기 단서 보자 그러면 돼요. 그것이 바로 검증 가능성입니다. 증빙을 잘 갖춰. 예, 증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기계장치나 이런 비품 같은 경우는 영수증이 있으니까 그게 확인이 돼요. 예. 그런데 좀 애매한 것들이 뭐가 있느냐? 재고자산이라는 거. 우리 뒤에서 이제 재고자산의 평가라는 걸 우리가 배우는데 재고자산이 뭐냐면 상품의 재고, 제품의 재고를 가리키는 거예요. 제품의 재고. 예. 근데 그 제조업의 경우는 말이죠. 이 재고가 완성품만 있는 게 아니고 원재료도 재고이고 또 지금 기계 중에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제공품이라고 하는데 지금 미완성 상태에 있는 이 제조 과정에 있는 것들 이것도 재고 자산이에요. 그거를 전부 합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품 재고 10억에 제공품 재고 3억 원재료 재고 7억 이렇게 해놨어. 그러면 제품이야 완성품이니까 가서 이렇게 본다고 치고 원재료가 여기 보니까 얼마 있네. 이거 사온 영수증 봅시다. 세금계산서 봅시다. 확인된다고 보고 그러면 기계 속에 있는 제공품 야 이걸로 3억이라고 했는데 이거 3억 원어치 맞나? 이거 측정을 해야 되겠죠. 예.
만약에 회사 내부적으로 측정한 게 3억이었어요. 자, 외부 기관에서 가가지고 외부 기관의 제3자, 다른 사람이 측정을 했더니 2억 9천 정도 나왔어. 그러면 1,000만 원밖에 차이 안 나네요? 예. 더 정확하게 2억 9천 한 800 나왔다고 할까요? 그럼 한 2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죠? 비슷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검증 가능성입니다. 예. 누가 측정을 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 예. 이것이 검증 가능성을 의미해요. 그래야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신뢰성.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의 신뢰성의 하위 질적 특성은 중립성입니다. 네. 중립성. 예. 우리가 이제 회계 정보를 생산하는데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입장이 다를 경우가 있어요. 외부 정보 이용자와 내부 정보 이용자 간에. 네. 그러니까 회계 정보를 생산하는데 경영자 입장에서 예. 자꾸 분칠하려고 하는 그런 회계 처리를 하려고 한다든가 반대로 예. 경영자 입장이 아니라 다른 예. 예를 들면 그런 입장에서 회계 처리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금을 많이 내려고 국가에 충성하기 위해서 예. 이익을 많이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익을 많이 나게 하면은 법인세 많이 내야 되죠. 예. 그러면 비용으로 지출한 것들 막 지출 안 했다고 하고 그러면은 비용을 줄이면 어떻게 돼요? 이익이 많이 나게 돼 있어요. 예. 비용을 많이 챙기면 어떻게 돼요? 이익이 적게 나오게 돼 있죠. 자, 그런 어떤 편향성을 가지고 회계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중립성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표검중이에요. 신뢰성의 하위 질적 특성은 표검중인데 여러분이 아마 느낌이 올 겁니다. 우리가 신뢰성이라는 건 믿음을 주는 건데 믿음이 가는 회계 자료가 되려면 충실하게 표현해야 되고 검증이 가능해야 되며 중립적이어야 된다. 어때요? 서로 말이 연결이 되죠? 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기억했다가 어떤 문제를 여러분이 앞으로 맞출 것이냐 하면은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자, 아래 보기 중 신뢰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표현의 충실성, 2. 검증 가능성, 3. 중립성 해놓고 하나는 적시성, 4 이렇게 해놓는단 말이에요. 예. 그런 유형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비교 가능성부터 설명을 드리는데, 비교 가능성은 간단한 개념이고요. 하위 질적 특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질적 특성을 마무리하고, 이제, 회계의 순환 과정으로 내일은, 회계의 순환 과정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